또 공개 강의를 처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의는 좀 많이 좀 할 생각이에요. 항상 이제 온라인으로만 뵙다 보면 이게 좀 소통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 또 많은 기회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 좀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들 이제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이제 준비한 그 김범근의 연금 수업 김범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은퇴자 대상인데 사실 뭐 은퇴를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또 궁금하실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 이제 그 3억 원으로 이제 250만 원 받는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 질문을 주셔가지고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자, 보통 이제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퇴직금이 대부분 목돈으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목돈을 굴려본 경험이 없으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그 다음에 노후 자산이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당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좀 안정적으로 내가 인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이제 배당금만큼 인출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250만 원을 만든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바로 요거예요. 목표 설정을 조금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50만 원의 배당이면 연간 따지면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자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표 분배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분배율이 얼마인지. 분배율은 그냥 배당 수익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몇 프로? 대답은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제 15%가 거의 맥스였고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막 20%대까지 주려고 계속 상품이 개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줄지 안 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나온 상품들 중에 가장 많이 줬던 게 월 1%였거든요. 걔는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추적했는데 실제로 월 1%를 지금까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커버드 콜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의심을 해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 주고 있고, 최근에는 또 상품이 또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화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도 좀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저로는 한 1%대, 그리고 최고로는 15%대까지 일단 연간 배당률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조합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목표 분배율 계산하는 거는 여기 그냥 이 3천만 원이 연간 필요로 하는 수입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있죠. 뭐 퇴직금이다라고 하면, 아니면 연금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이다라고 하면 3억 원 나누면은 내가 필요한 연간 분배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한 연 10%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연간 3천만 원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배당을 가지고 이제 ETF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혹시 포트폴리오 직접 만들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나름 만들어 봐서 운영을 좀 하고 있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엑셀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월 배당 주는 거는 일단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두 개는 뭐냐면 언제 주느냐. 배당금을 받는 시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월 말에 주는지 월 초에 주는지 중간에 주는지 요거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전 배당 상품들은 다 언제 줬냐면 월말 배당이었어요. 자, 월말 배당은 배당 기준일이 말일자예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월 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 배당락일이거든요. 12월 28일 배당락일이고, 그러면은 배당 기준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1월 2일에서 3일자에 대부분 들어와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퇴직금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건데 언제 받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말 배당을 주는 만약에 월배당 ETF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내가 배당금은 월 초에 지급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월말 배당만 있다가 최근에 뭐가 바뀌었냐면 월중 배당도 생겼어요. 지금 계속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월중 배당은 기준일이 며칠일까요? 15일, 그죠? 15일자예요. 자, 그러면 15일자가 배당 기준일이니까 언제까지 사야 될까요? 그죠? 이게 배당락일, 그 다음에 13일까지는 내가 최소한 매수해야지
언제쯤 배당을 받을 수 있냐면 뭐 15일자 기준이면 한 18일에서 19일 요 시점에 이제 배당금이 이제 입금이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내가 월 중으로 모을 건지 아니면 월 말 쪽으로 모을 건지 아니면 혼합할 건지. 혼합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금액은 똑같은데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두 번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정말 좋아진 거는 월중 배당도 이제 기초 자산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분해서 좀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샘플로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매수 금액은 뭐 연금에 들어있는 전체 평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샘플이 3억 원이다 보니까 3억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 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중 지급하는 요 상품이 있고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이 둘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쭉 보시면 하나는 슈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시게 되면 슈드랑 슈드 혼합, 그리고 미국 채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죠. 종목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커버드콜 미국 주식은 그냥 미국 주식 S&P 500 대비해서 이제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이제 커버드콜로 굴러가는 거고, 자, 아래를 보시게 되면 슈드랑 그 다음에 S&P 500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개별과 그 다음에 슈드가 뭉쳐서 움직이는 거 하나랑 아니면 각각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 놨을 때 변동폭은 뭐가 조금 더 클 것 같으세요? 가격 변동은? 하나씩 있는 게 생각보다 가격 변동이 커요. 자, 그러면 나는 가격 변동을 조금 줄이고 싶고 배당은 그래도 적정히 받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종목들을 이용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할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개별적으로 운용하면서 그냥 가격을 조금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형태로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 가져가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거 포트폴리오랑 두 번째 거 포트폴리오 비교하면 배당률의 차이가 조금 있죠. 여기는 한 7.8% 정도 연간 목표 분배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운용이 되고 있고, 여기는 10%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만 바꾸게 되면 다 바뀝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나는 그냥 뭐 슈드에 10%만 놓고 이쪽을 30% 늘리게 되면 12%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종목만 이렇게 기초자산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목표 분배율 맞추는 건 결국에는 요 안에 있는 투자 비중들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뭘 하냐면요. 기초자산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갖는 종목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연간 목표 분배율. 찾으면 다 나오고요. 제가 아마 영상 찍는 거에 다 알려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목표 분배율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얘네들끼리 혼합했을 때 몇 % 정도 목표 분배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3억 원 가지고 월 250만 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는 목표 분배율이 한 10% 정도 돼야 됐기 때문에 여기가 한 20, 20, 60 이렇게 되면 한 10%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게 되면 얘는 이제 뭐 슈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비중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뭐 20 놓고 여기를 60으로 놓으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분배율이 높은 쪽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요 목표 분배율은 높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면 이 가격이 바뀌는 그 변동폭의 차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버드 콜이 많았을 경우와 커버드 콜이 적었을 경우에 가격 등락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월말 기준도 쭉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기초 자산이 완전 똑같거든요. 여기랑 슈드 미국 주식 채권, 아래도 내려가면 슈드 미국 주식 채권. 근데 차이점은 하나는 월말 배당이고 하나는 월중 배당이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인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꺼내 쓰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인출은 안 하고 재투자를 좀 하고자 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같은 기초자산이면 월중 배당이랑 그 다음에 월말 배당을 사요. 그리고 나서 월 초에 배당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재투자할 때는 뭘 살까요? 월 중 거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 중에서 나온 거 가지고 바로 나오면 월 말 거 사고.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약간 좀 시점을 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계속 뭐가 나오냐면 배당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좀 구성을 하실 때는 나는 아직 그냥 좀 재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면은 월중 배당이랑 그 다음에 월말 배당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는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해 주셔도 나쁘진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많이 섞어 놨어요. 그래서 슈드랑 그 다음에 이제 슈드 혼합, 그리고 미국 채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식 5개, 그 다음에 채권 5개가 혼합되어져 있는 상품이거든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배당 많이 주는 5개 종목 이렇게 주식 채권 혼합되어져 있는 거라서 얘도 한 연간 7%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일단 샘플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목표 분배율 자체가 10%였다 보니까 10%로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쭉 리스트업 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 분배율을 설정하신 다음에 비중만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종목이 이제 오늘 또 조회해 보니까 몇 개로 늘어났냐면 11월 달에 이제 한 87개였거든요. 지금 90개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종목들은 애초부터 그냥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싹싹 지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적절히 잘 혼합하게 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도 3억 원 가지고 얼마의 배당금을 이제 창출할 목적으로 운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배율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율은 이제 우리가 사실 6%가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커버드 콜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커버드 콜 비중이 늘어났을 때마다 어떻게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걸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인출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 설정하시고 분배율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엑셀로 참고했던 그렇게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가지고 나의 목표 분배율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매수. 근데 매수를 할 때는 분할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사고 싶으세요? 좀 어때요? 분할? 자, 일단은 지금 시점 가격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판단이 쓰시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뭐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목돈이더라도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같은 분배율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것보다 쌀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분배율이 동일하게 만약에 연 10%짜리 상품이 2개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비중을 바꿔도 괜찮아요. 어차피 같은 분배율을 주는 것들은 어차피 목표 분배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차만 조금 두셨다가 처음에는 조금 낮아진 거, 지금 가장 낮아진 게 뭘까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채권이 조금 많이 낮아진 형태이기는 해요. 저도 일찍 들어갔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채권이 조금 더 그냥 심리적으로는 조금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S&P 500이나 나스닥은 사실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사실 지금 한꺼번에 이제 많이 3억이면은 보통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막 1억 단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안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걔네들은 그래도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형태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채권 자체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돈이 들어가는 데는 전혀 부담스럽진 않은데, 일단은 S&P 500이나 나스닥은 약간의 좀 가격을 조금 분산시켜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뭐 1년 정도는 이렇게 차곡차곡 분할 매수하시면서 계속 재투자하는 형태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0.2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갭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미국도 좀 지나고 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오를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뭐 채권을 조금은 지금 매수해 주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편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조금 살펴볼 거는 월말과 월중 배당을 조금 구분하셔서, 월중 배당 상품이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월중 배당 상품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 몇 개 리스트업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말 배당도 리스트업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둘을 혼합하는 형태로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금 수령하는 방법들도
이거는 돈을 인출할 때는 결국에는 생활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비가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조금 계획을 좀 세워주실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꼭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순서대로만 계산하면 사실 배당금을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커버드콜 비중에 따라서 수익률들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버드콜을 완전히 넣지 않았을 때랑 커버드콜을 일부 포함했을 때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러면 슈드입니다. 한국형 슈드. 얘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연 단위로 따지면 여기 보시면 1년에 3.35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12번 배당 준 거를 합산하면 3.35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면 34.47%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1년 전에 얘 몰빵했으면 벌써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토탈 리턴은 뭐냐면 배당이랑 그냥 주가 수익을 합산한 거. 그래서 배당은 3.35, 주가 수익은 34.47, 합산하면 37.87%. 자,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몇 퍼센트로 인출을 해야 돼요? 아까 계획에서는 10%.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배당은 3.35 받았지만 내가 부족분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얼마? 6.75% 정도는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언제 매도하시는 게 좋을까요? 연초에 매도한다. 아니면 매월 그때 매도한다. 뭐가 조금 더 좋아 보이세요? 매월? 자, 그럼 매월 매도해서 내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며칠? 평일 기준으로 이틀. 그죠? 그러면 내가 매월 돈 뺄 때마다 가서 매도하고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까먹었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생활비는 비는 거죠. 그런 위험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인출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뭐 배당금만큼 나오는 거를 찾아다 쓰면 사실 되게 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가치 상승 쪽에 조금 베팅을 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족분이 생기는 건 뭘 해야 돼요? 종목을 일부 매도. 그래서 뭘 만든다? 현금 흐름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걔를 뭐라 그러냐면 자가 배당한다 그래요. 자가 배당.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직접 찾아서 쓰는 걸 자가 배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래서 일단 한국형 슈드의 1년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다. 그죠?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1호라는 게 있고 뒤에 가면 2호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일부가 슈드예요. 슈드가 85%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 가지고 S&P 500 커버드 콜로 이렇게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직전 1년 배당을 보시게 되면 5.76%, 아까보다는 약 한 2% 정도는 높죠. 자, 그리고 나서 1년 주가 수익률은 28.31%로 토탈 리턴은 34%.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얘도. 자, 근데 우리는 아까 몇 퍼센트 인출해야 된다? 10% 인출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럼 10%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또 빼야 된다? 결국에는 4.24% 정도는 종목을 팔아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하나는 1호고 하나는 2호인데 차이점은 비중의 차이예요. 얘는 한국형 슈드가 한 60%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 40% 정도가 커버드 콜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딱 10%예요. 딱 알맞죠? 10%. 몇 퍼센트 올랐어요? 주가는 20.79. 그리고 나서 토탈 리턴은 30%인데 얘는 10% 정도 연간 나왔으니까 사실 내가 스스로 매도할 필요는 없고 배당은 들어오게 되면 예수금,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목에 대한 매도 없이 쌓여있는 자금을 그냥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각각의 분배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커버드콜이 몇 퍼센트 혼합됐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토탈 리턴 수익률들도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자, 수익률 중에는 누가 제일 좋아요? 토탈 리턴은? 수익률 기준. 이거 제일 좋죠? 1년 기준으로는 37.87%. 자, 근데 지금은 올라서 그렇긴 합니다. 1년 동안 상승해서. 자, 그러면은 셋 중에 만약에 내가 10%를 인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지가 나을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2호? 그냥 나는 이거로 받아서 쓰겠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얘가 제일 높죠. 수익률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커브드콜 비중이 높잖아요. 기초자산 상승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걸 확연히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차이가 뭐 사실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사실 10% 빼고 20% 정도 더 오르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는 이게 제일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의 자금을 또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익 날 때 파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손실 날 때 파는 게 편하실까요? 이익 날 때, 그죠? 근데 이익 났을 때도 팔기가 아까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다 보면 사실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활비잖아요. 난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계속 못 팔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할 때는 항상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배당률만큼만 가지고 빼다 쓸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는 배당만큼 챙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거를 매도해서 챙겨갈 것인지를 반드시 조금 의사결정을 먼저 내리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지 고민들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왠지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고 배당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없고 최근에 나온 커버드콜들도 어떻게 보면 변동폭이 더 커졌어요. 지금은. 배당도 많이 주는데 사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이제 커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실 거면 이렇게 1호, 2호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 있죠. 슈드랑 그냥 커버드콜 섞여 있는 형태로 조금 인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심리적으로 좀 편한 그러한 자금 인출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인출 방법.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고민할 건 요거예요. 매월 지급받은 배당금만큼 생활하겠다. 그러면 아까 필요한 자금 계산되면, 그죠? 그냥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계좌의 잔고를 나눠서 연간 목표 배당률을 설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되는데, 10% 정도면 어떠세요? 연 10%면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보통 몇 % 정도 원하시냐면 평균이 8에서 한 10 정도가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였어요? 15%. 근데 신기하게도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알지만 대부분의 이제 만나신 분들은 15%대까지 배당 받는 건 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자금들 중에 그래도 내가 목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률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배당률 계산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배당금만큼 빼다 쓸 건지 요거를 먼저 체크를 좀 하나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일부는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데 사실 매월 필요한 자금만큼 종목 매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맨날 들어가가지고 며칠날 가서 매도 버튼 누르고 돈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출. 상당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연간 필요자금을 연초에 다 빼버리는 건 그때그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완전히 우리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수익이 좋을 때 인출하는 건 별로 부담은 없는데 수익이 안 좋은 그 해 첫 해에 다 빼버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근데도 2번과 3번을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조금 뭐가 더 편할 것 같으세요? 심리적으로는. 심리적인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좀 시스템적으로 만든다라고 가정해보면요. 2번? 그러니까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 연초에 필요한 자금 다 빼놓고 나머지 배당으로 충당할 거면 요거는 그냥 그 현금성 자산에 있으면 그냥 굴러가면서 이자 조금 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과거에는 배당 상품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실제로 포트폴리오 짜져 있잖아요. 매도 순서 정해가지고 다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지급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매도 비율대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빠져야 되고 떨어져도 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배당받는 것들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조금 인출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한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ETF는 자동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직접 가서 내가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밌는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펀드인데 월배당을 주는 펀드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직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사봤거든요. 도대체 배당을 얼마나 줄지. 그 펀드 안에 종목이 다 월배당 ETF예요. 그리고 나서 펀드인데 실제로 배당을 줘요. 예전은 펀드들은 뭐였냐면 배당 받으면 재투자했거든요. 아예 그냥 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는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배율 정도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걔네들은 뭐가 되냐면 자동 매도나 자동 매수가 돼요. 펀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조금 나한테 좀 알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방법대로 인출 계획을 조금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을 넘기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죠? 이놈의 1,500만 원 도대체 뭔데? 그죠? 항상 이 1,500만 원을 넘기면 죄 짓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그냥 계산해 보면 돼요. 그렇게 세금적인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1,500만 원을 넘어서 수령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세액공제를 아예 안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빼가도 세금에 대한 적용 없으니까 1,500만 원이라는 관계없는 아이고.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1,500만 원 신경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자, 일단 안 써도 돼요. 뭐가 나갈 때까지? 퇴직금 원금 나갈 때까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퇴직소득세 과세예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재원은 연간 1,500만 원이랑은 일단은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이익. 자, 근데 이 퇴직금 원금에는 운용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생깁니다. 자, IRP 계좌로 퇴직금이 넘어와요. 굴릴 거잖아요. 뭘 굴려요? 배당으로 굴리면 돈을 뺄 때는 퇴직금 원금이 먼저 나가겠지만 실제로 쌓이는 건 뭐냐면 배당금이 쌓여요. 배당금은 결국에 운용이익이고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싹 다 빼버렸다.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요거예요. 세액공제 적용받은 거랑 운용이익. 그래서 보통 계좌를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해놔요. 공제 안 받은 거 하나. 그 다음에 퇴직금만 들어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이익 섞여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좌 분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퇴직금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IRP 계좌나 섞지는 마시고 그냥 퇴직용 IRP를 그냥 하나 더 개설하신 다음에 거기에다 일단 넣어두고 나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출할 때 그래도 세금이 얼마 적용되는 건지에 따라서 빼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500만 원 수령했을 때 영향받는 건 얘네들이에요. 공제받은 거, 그 다음에 운용이익 쪽이 적용이 되지 요 앞에 있는 이 공제 안 받은 거랑 원금들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이제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거예요. 보통 국민연금을 제가 만나 뵈니까 한 150만 원 넘게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평균 한 100 정도는 일단은 대부분 오래 근무하시면 확보를 해요. 그래서 그냥 공적연금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월 수령한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아까 샘플이 있었죠. 3억 원 가지고 한 연간 3천만 원 정도 인출하는 그것도 계산했더니 월 한 250만 원. 그래서 토탈로 이제 4,200만 원 정도 인출했을 때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는 계산인데 제가 요거까지는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드렸는데 요거는 아직 안 드렸어요. 제가 막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막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런 거 다 공유해 드렸는데 얘는 아직 공유 안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공적연금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사적연금의 연금 개시 나이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사적연금의 연금 개시 나이, 연금 수령할 때 그 연금 소득세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그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
이것도 막 이렇게 절세해야 된다고 좀 늦게 수령해야 된다라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빨리 수령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공적연금은 일단은 1,2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을 뗄까요? 안 뗄까요?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 떼갈까요? 안 떼갈까요? 뗍니다. 국민연금도 뭐가 있냐면 간이세입표가 있어요. 간이세입표.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 자, 국민연금 이외에 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으면 싹 다 묶어다가 어느 날 다음 연도 5월 달에 국세청에 가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뭐 세금 신고하는 건 솔직히 몇 번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을 3천만 원을 수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연금소득 합계가 4,200만 원이 돼요. 그죠? 세전 기준이겠죠. 세금 차감하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주냐면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얘는 지금 900만 원 이렇게 딱 찍혔는데 최고 한도가 900이에요. 900만 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쪽에 가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하는 거예요. 뭐 350만 원 이하는 뭐 총 연금액이 다 공제. 세금이 아예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0초가 700 이하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1,400만 원 초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최고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계산하게 되면 9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공제는 900만 원까지 여기는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연금소득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3,300만 원이 이렇게 딱 찍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적용받을 수 있냐면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회사 다닐 때 적용받는 종합소득공제랑 퇴직해서 연금소득만 있을 때 적용받는 공제는 달라요.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딱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가 거의 끝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양가족이 있을 확률도 있죠. 만약에 이제 노부모가 이제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게 되면 인적공제 항목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예요. 종합소득공제를 늘리는 거. 근데 나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50만 적용을 받습니다. 보통 다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과세표준 계산이 되면 과세표준이 꽤 높습니다. 3,150만 원. 뭐 세일 구간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5% 구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산출세 계산하면 세금이 346만 5천 원이 나와요. 좀 어떠세요? 많아 보이세요? 좀 적어 보이세요? 얼마 인출했죠, 저희? 4,200만 원 인출했는데 세금이 340만 원. 많은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를 얼마 해주냐면 7만 원.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표준세액공제. 이건 그냥 해줘요. 무조건 해주고, 내가 만약에 또 자녀가 있다? 이 나이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자녀세액공제는 뭐 손자도 내가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자를, 내 자녀들이 만약에 세액공제를 안 받아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자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면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얼마냐면 33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적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한 20만 원 정도 세금이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세 떼죠. 세금을 떼고 줍니다. 아까 기준이면 55세에서 70세면 5.5%를 떼고 줘요. 그러니까 아까 3천만 원에 5.5가 일단 빠져나간 세금.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세금을 153만 6,200원만 더 내면 돼요. 근데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346만 원. 그럼 실효세율로 계산하면 한 8.25% 정도 되네요. 실질적인 세금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1,500만 원 넘어갔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는 나오는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굳이 그렇게 공포에 떨 일은 없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실제로 연간 3천만 원 이상 빼는 게 많으려나? 그죠? 일단은 뭐 내가 얼마씩 인출했을 때 적정 생활빈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인출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무턱대고 뭐 다 많이 빼면 좋다라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게 되면 요 정도에 대한 세금들은 발생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월 300을 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걔가 실제로 월 300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생활비 3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300만 원 인출하면 실제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을 빼려면 실제로는 세금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좀 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인출했더니 갑자기 몇십만 원이 빠져서 들어오면 또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출하실 때는 세금까지 조금 감안해서 조금 넉넉한 자금들을 뺄 계획을 세우실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 번은 계산해 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제는 자, 연금 계좌에 배당 ETF 투자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뭘 해야 될까요? 자, 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할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니면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할 건지를 조금 구분 지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차익을 목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배당 받는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현금 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분배율에 일단은 목적을 두시고요. 아니다, 나는 가치 상승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배당률이 낮은 게 뭐가 높냐면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그때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좀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 배당 ETF를 일단은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는 얘네가 주는 그 배당 수익률은 확정일까요? 아니면 목표일까요? 목표예요. 실제로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연간 10%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뭐 8% 막 이렇게 줘버리면 2%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실제로 얘네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니면 얘네들이 설정한 목표 분배율만큼 배당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지 정도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체크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월 체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나을까요? 자, 매월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돈도 지급받아야 되는데 매월 들어가가지고 분배율을 잘 줬나 막 이렇게 체크하면 좀 힘드니까 그래도 뭐 분기 혹은 1년에 한 번은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 안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같은 기초자산이면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같은 기초자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배당을 잘 주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배당이 왜 자꾸 안 나오는지 그 이슈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그죠?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분배율인 거지 확정은 아니고 내가 지금은 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안 줄 것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은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정하실 때는 내가 10%를 설정하더라도 조금 낮은 금액이 들어오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조금 여유를 두셔서 목표 분배율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차익 목적일까요? 현금 흐름 목적일까요? 라고 했을 때 배당받는 건 현금 흐름 창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매매 차익 목적인 거. 매매 차익을 가장 많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싸게 사는 거죠. 그럼 부동산을 싸게 사는 법은 1번 분양, 2번 금매. 금매가 나한테 올 확률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3번은 경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주식으로 바꿨어요. 자,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나요? 그죠? 배당도 저평가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산 배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 다음에 우상향 했을 때 필요한 자금만큼 인출하는 게 차익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내가 배당금만큼 그냥 인출하겠다라고 판단이 쓰시면 일단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배당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오르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항상 이게 혼동이 와요. 그냥 배당도 많이 받고 싶고 가격은 좀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잘 못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내리실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 그냥 배당으로 쭉 갈래 이러면 적정선에 배당을 설정하시고 그걸 목적에 맞춰서 조금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배당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약간의 분배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정말 많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분산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분산하실 때 고민할 건 뭐냐면 내가 편입을 아예 하지 않을 것들을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이 있는데 넣으실래요? 안 넣으실래요? 난 국내 주식에 좀 넣어보고 싶다. 안 넣을 거다. 자, 다 의사결정이 다르잖아요. 자, 넣을 거다라고 하면 체크. 그죠? 그 중에서도 성장이 있고 커버드 콜이 있어요. 성장은 그냥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것들. 그죠? 커버드 콜은 뭐 고배당 기타 등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어서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또 기초자산 있고 그 기초자산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종목들이 또 세부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자산을 이 속어법으로 그어버리시면 돼요. 아, 난 얘는 거들떠보지 않을래. 그럼 지워버리시고 걔는 앞으로 찾지 않으시게 되면 종목이 확 줄어듭니다. 그냥 우리가 다 많은 종목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외 주식도 종목이 정말 많죠. 뭐 성장도 있고 배당 성장 있고 커버드 콜 있고 뭐 대만테크 이런 거는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슈드 중심으로 많이들 하세요. 만약에 퇴직해서 내가 S&P 500에 한번 태워보겠다라고 하면 심장도 같이 타거든요. 그럼 쫄깃쫄깃해져요. 막 오를 때 막 기분 좋고 떨어질 때마다 막 조마조마하고. 왜냐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막 억 단위가 넘어가면. 그죠?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실제로 한번 이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돈이 한꺼번에 수익률이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세요. 그때는 비중을 조금 조정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안전하게 일부 옮겨놓고 나머지만 이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기초자산들이 있으니까 일단 나는 주식을 편입한다 이러면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채권도 국내 채권,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이렇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뭐 국채나 회사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내가 어떠한 채권들을 선택할지. 자, 그리고 나는 조금 귀찮다. 나는 그냥 아예 자산이 섞인 것들을 좀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자산 배분형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형은 일부는 주식, 일부는 채권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된 형태를 찾으셔도 되고, 자, 리츠는 요새 좀 어떤가요? 리츠. 자, 배당은 많이 줬는데 수익이 갑자기 올랐다가 다시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되고, 혹시라도 편입하시면 한 5% 내외로. 알겠죠? 리츠 투자하셔서 기분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뭐 편입한다 그러면 한 5% 내외, 아니면 그냥 굳이 편입 안 하셔도 섞을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참고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자산을 선택하실 때는 뭐 채권도 뭐 많이 주면 12%, 그죠? 여기도 올라가면 15%. 그러면 적정선에서 주는 것들은 좀 잘 섞으시게 되면 결국에는 저변동, 가격은 조금 더 변화폭이 적으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배당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자, 연금 계좌에서 이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인출 방법. 요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증권회사에 전화하셔서 내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의 속성을 먼저 물어보세요.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제받은 건지, 공제 안 받은 건지, 퇴직금인지, 운용이익인지, 이거를 내역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한다고 다 빼버리게 되면 세금이 붙겠죠.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연간 인출 한도. 알고 계시죠? 연간 인출 한도. 그래서 그냥 평가금액에다가 나누기 11- 인출 곱하기 120%. 그죠? 그래서 이 이내로 빼야지 일단 다 세금이 절세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최소 인출 금액을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최소 인출 금액.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 그러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출 금액을 설정을 딱 했는데 내가 생활자금으로 쓰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또 다른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선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출 방법 때문에 대부분 계좌를 조금 구분해 놓는 게 좀 편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과세 재원이 안에 있으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비상금처럼 꺼냈으면 돼요. 세금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섞여 있잖아요. 만약에 비과세랑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과세가 섞여 있으면 뭐가 먼저 나가요? 비과세가 먼저 나가요. 인출 순서가 1순위가 비과세, 2순위가 퇴직금 원금, 3순위가 이제 연금소득세 과세되는
얘네들이 나가는데 섞여 있으면 나는 얘 비과세를 먼저 안 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비과세만 먼저 빼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 제외되는 것들은 이왕이면 딴 데다 몰아버리면 되고요. 근데 재미난 건 금융회사가 얘가 A 계좌라 B 계좌가 있는데 A 계좌는 과세 안 받은 거, B 계좌는 과세 받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때는 마지막에 한번 하시면 돼요. 인출하기 전에 그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떼다가 금융회사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계좌 나누시면 됩니다. 나 A 계좌는 그냥 공제 안 받은 걸로 할게요. B 계좌는 공제 받은 걸로 해주세요. 나눠줘요. 그때 마지막에 한번 나누시면 돼요. 매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한번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공제 안 받은 게 있다면. 물론 뭐 공제 받은 거 있으면 사실 할 부분들은 없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절세 계좌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금융자산이 밖에 있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ISA 계좌 써서 2천만 원 계속 냈다가 1억 원 채운 다음에 연금 계좌로 옮겨서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다 공제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공제 안 받는 금액들은 비과세니까 얘네들은 별도로 뒀다가 인출할 때 조금 돈이 좀 부족하네 이러면 그때 끄집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퇴직소득세 과세되는 거는 퇴직금 원금 인출되면 자, 세금 최대한 줄이려면 보통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 10,000원씩만 뺍시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10,000원씩 빼기. 자, 10,000원씩만 빼는데 월 10,000원일까요? 1년당 10,000원일까요? 연으로도 돼요. 그냥 연 1만 원만 뺄게 하면 한 번 빼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실제 수령 연차가 있어요. 돈을 인출한 연차. 이게 연금 수령 연차랑은 좀 다릅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그냥 카운팅이 만 55세 가입기간 5년 조건만 충족하면 알아서 가요. 그리고 걔는 어디에 영향 주냐면 여기에 영향 줍니다. 이게 수령 연차잖아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같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인출 한도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연금소득세 과세되는 거에 기준에서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500만 원 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10,000원씩 그냥 빼는 거예요.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뺐다가 마지막에 11년 차 되면 그 퇴직금 원금은 한꺼번에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때는 40% 정도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는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이익에 대한 인출이에요. 근데 요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금융회사 어플에 들어가면 다 구분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얼마 떼는지도 확인이 돼요. 다만 보기가 힘들 뿐이에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핸드폰이랑 좀 친해지시던지 아니면 전화하면 사실 되게 불친절해요, 요새.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입하잖아요, IRP. 상담도 안 해줍니다.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 뭐 수수료 안 받는다고 상담조차 안 해줘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는 결국에는 연금소득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지막에 늦게 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줄어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연금 계좌가 소득 재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들의 속성들을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대입하면 얘는 세금 없이 뺄 수 있구나. 얘는 퇴직소득세가 나가겠지. 얘는 연금소득세가 나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을 이제 개시를 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연간 1,500만 원을 넘어서 빼야 되는 경우 있죠. 자, 보통 인출할 때는 보통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기 전에 먼저 인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인출할 때 사적연금 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시점을 조금 잘 두셨다가 내가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1,500만 원을 연간 넘어서 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라리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를 먼저 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연금저축 연금소득세 적용되는 거 1,500만 원 넘게 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과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분리과세 하면 몇 %예요, 세금이? 전부 다 16.5입니다. 전체 다. 그럼 아까 그 3,000만 원을 16.5 떼면 엄청나게 떼지겠죠. 그래서 1,000만 원당 165잖아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요. 종합소득세보다 얘가 세금이 더 나갑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500만 원 넘어서 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 계좌에서 일단은 인출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 계좌에서 30% 감면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조건. 뭘까요? 1조건. 요거예요, 요거.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30% 감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억 원당 1년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1년 차에 인출했을 때 나의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못 빼죠. 그러면 1,200만 원까지만 인출했을 때 30%가 감면되고, 자, 넘어가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서 빼면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그냥 100%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 볼 거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는데 내가 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체크하셔야 돼요.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초과 인출하거나 아니면 그 계좌 안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들이 별도의 계좌에 있으면 그에서 부족한 자금들을 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갖고 있는 계좌들을 가지고 A계좌, B계좌, C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는 하나씩은 조금 살펴보셨다가 얼마를 빼는 게 좋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 인출한 거 빼고 부족 자금은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출금하는 용도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얘네들은 결국에는 다 연금소득세 과세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소득세율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넘어가면 요 순서가 그나마 조금 세금을 줄이는데 돈을 빼는 그러한 인출 순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을 넘기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원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공적연금들 중에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사학연금 받으신 분들 중에 많이 받으신 분이 한 350만 원. 본인만 350만 원 연금 받고 사적연금 받으면 어느 정도 노후소득은 다 확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1,500만 원 이내 인출하는 게 전혀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시면 일단은 세액공제 받은 애 먼저 뭐한다? 인출을 하시면 돼요. 다만 얘도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1,500만 원 이내로 떼야지 그 세금이 적게 나갈까요? 체크해야 될 건 딱 요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한도는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를 체크했는데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내가 1,500만 원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5.5% 세금이 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1,500에서 1,200 뺀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곱하기 16.5% 세금이 나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1,500만 원이 완전히 아싸리 넘었다. 이러면 전부 16.5대든지 아니면 종합과세 하든지. 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출할 때 먼저 생각할 건 뭐다? 바로 연금 수령 한도가 내 계좌에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돈 뺄 궁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500만 원 이내 인출했는데 문제 없으면 이제 세액공제 받은 쪽에서 먼저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자금은 내가 미적용 계좌가 있으면 여기서 충당하시고, 자, 퇴직금이 입금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은 뭐가 좀 줄어들 수 있을 확률이 있냐면 이 퇴직소득세를 좀 감면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는 마시고요. 연금 개시한 다음에 그래도 그냥 10,000원씩만 빼두시게 되면 나중에 한 11년 차 되면 목돈 필요할 때 그냥 한꺼번에 빼면 그래도 한 40%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이 퇴직금은 뭐 지금 당장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퇴직금 먼저 쓰셔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조금 다른 여유 자금들이 있어서 퇴직금은 나중에 조금 손대도 괜찮다라고 하면 퇴직금은 그냥 목돈처럼 꺼내 쓰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금을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퇴직금 받으셔서 대출 상환을 먼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명예퇴직 하신 분들은 명예퇴직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법정퇴직금은 그냥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조금 내 자금 현재 상황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뭘 좀 먼저 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된 부분들이고,
일단은 그 중요한 게 자산마다 세금이 다 있으실 건데 그거를 조금 먼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해외 주식 하면 수입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매매 차익. 하나는 배당. 자, 근데 매매 차익은 세금 얼마 떼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 떼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세. 자, 양도세는 뭐다? 분리과세. 그죠? 다른 소득이랑 합산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매매 차익 목적이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뭐냐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영상이 골로 터졌는지 전화가 계속 와요. 왜 올까요? 부부간 증여. 자, 일단 부부끼리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를 일단 증여세를 얼마까지 줄 수 있냐면 현금을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쌍방이에요. 여기도 6억, 여기도 6억. 그래서 이 해외 주식이 최근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 전화 오시면 다 몇 억씩 이익이 나셨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몇 억씩 나셨어. 돈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몇 억씩 났는데, 자,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뭐 1억 원 주고 산 주식이 3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차익이 생겼죠. 2억. 자,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아버리면 세금이 얼마나 붙어요? 차액 2억에 250만 원 빼고 나머지의 몇 퍼센트? 22%가 붙어버려요. 그죠? 세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배우자한테 주식을 줘버려요. 자, 그럼 줬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줬을 때. 이거 정말 많이 전화 주셔서 아직 답이 안 나오긴 했는데 정말 많이 연락을 주세요. 자, 일단은 차액이 2억 원이 생겼는데 아무튼 뭐 이제 현재 3억 원이잖아요. 이 3억 원이 주식을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배우자한테 증여해요. 자, 그러면 증여 면세 한도는 6억이잖아요.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없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는 3억 원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일단 3억 원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주식을 준 거잖아요. 주식은 평가 기준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증여를 해요. 전 2개월, 후 2개월. 그래서 평균을 내요. 얘가 이제 그 4개월 종가 평균을 내거든요. 거기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한 게 뭐가 되냐면 취득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산이 돼야지 이제 세금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보통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자, 근데 배우자는 일단 주식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때는 얼마로 찍혀 있어요? 평가 금액이. 자, 3억 원으로 찍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당장 팔아버렸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빵원이죠.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요? 지금 즉시? 다음 연도 5월에.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양도가가 되죠. 자, 얘는 뭐가 되냐면 뭐 취득가가 되기는 할 텐데 실제로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때는 이 취득가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증여세 신고한 걸로.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신고를 해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세금이 없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 차익이 생겨서 되려 세금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사실 미래 양도소득세는 이 취득가액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완전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는 뭐냐면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배우자가 즉시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분들은 생기지는 않아요. 이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가끔 질문 주시는 분이 어떻게 질문 주시냐면 자, 배우자한테 증여받아서 직접 매도를 해요. 이 매도한 걸 다시 남편한테 증여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도 대금 바로 받아서 싹 증여.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자, 이건 약간 조세 회피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하는 건 괜찮은데 즉각적으로 받고 매도하고 다시 배우자한테 쌍방 6억씩 증여할 수 있으니까 증여를 하는 행위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되게 많이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배우자랑 똑같은 주식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A 주식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쌍으로 넘기는 건 문제가 없냐?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금이 다시 섞여버리거나 아니면 그 증여받은 자금을 가지고 뭐 공동으로 뭔가를 했었을 경우에는 자금을 소명하는 그 소명에 대한 부분들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조회를 쭉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세금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거는 증여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도한 대금이 다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2월 과세가 이제 될지 안 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2월 과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2월 과세? 자, 일단은 배우자 등 2월 과세는 부동산에는 이미 있었어요. 부동산. 자, 얘네 둘이 이제 부부예요. 뭐 하냐면 증여. 부동산을. 자, 그리고 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 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일단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부동산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되면 양도가가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 취득가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는 건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이 취득가를 누가 최초로 취득했을 그 가격, 그러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그 가격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제도가 배우자 등 2월 과세예요. 배우자 등 2월 과세. 걔는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넘어가면 그냥 정상적인 양도로 보고 10년 이내로 하면은 그때는 당초 증여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배우자 등 2월 과세인데,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왔냐면 이제 주식으로 넘어왔어요. 주식. 자, 주식은 몇 년일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은 1년이에요. 1년.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냈습니다. 근데 지금 유예기간 중이에요. 2025년 1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되기로 돼 있는데 현재는 유예 상태. 근데 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곧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식을 증여를 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자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증여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양도하잖아요. 이 기간이 1년. 자, 만약에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 이거는 당초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럼 아까 같은 사례면 3억 원이 아까 이제 이익이 난 거고, 그 매입했을 때 매입가가 1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배우자는 3억 원 받아서 3억 원 당장 파는 거는 지금은 되는데, 만약에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배우자가 3억 원어치 증여받아서 바로 양도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가가 1억 원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행이 될지 말지가 아무튼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2024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25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면 아마도 2025년도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는 이제는 해외 주식 가지고 세금을 절세하는 게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1년을 기다렸다라는 건 결국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랜덤인 거예요.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고 되려 세금을 안 내게 될 수도 있고,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주식에서도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 받을 수 있죠. 배당금. 배당 소득세 몇 프로일까요? 자, 얘네는 15%예요. 우리나라는 15.4잖아요. 여기는 15%. 자,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해외 배당금은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이랑 합산될까요? 안 될까요? 합산됩니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배당, 이자 배당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배당금 합산해서 이제 기준 소득이 있겠죠. 기준. 세금 내는 기준. 얼마일까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그죠? 휙 데리고 와서 이제 금융소득.
자, 넘어가면 일단 다른 소득이랑 싹 다 묶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건보료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보료. 자, 일단은 회사 다닐 때랑 그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때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재미난 건 일단 건보료에서의 금융소득 있잖아요. 금융. 자, 얘는 기준이 1천이에요. 1천만 원. 1천이 넘어가면 무조건 일단 합산되고요. 1천이 안 넘으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999만 원이냐 1001만 원의 차이가 되게 커요. 999는 빵원이에요. 아예 그냥 난 모르겠다. 자, 근데 1001만 원이 되면 일단 1001만 원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다니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 직장 가입자잖아요. 직장 가입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외 소득 빼기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율이 지금 연간 7.09%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요양보험료 조금 더 보태서 어디에 날라오냐면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떼가잖아요.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세금이 한 번 더 집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건보료 고지서 날라왔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제 돈이 좀 있구나 이렇게도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에 관련돼서 금융소득은 1,000만 원 기준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999만 원이면 아예 잡히지도 않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가입자. 여기가 최악이에요. 지역가입자. 퇴직하면 대부분 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거든요. 그때는 얘는 금융소득은 일단 1,000만 원 기준이에요. 자, 넘어가면 자,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에 대해서잖아요. 얘는 전부. 자, 그러면 1,001만 원이면 1,001만 원에 대해서 7.09. 그죠? 연간 한 7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또 추가로 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을 하는데 내가 뭐 한다? 배당받는 형태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때 발생되는 모든 배당금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이자랑 배당소득이 싹 다 합쳐져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 하나 주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젊었을 때 만약에 펀드를 들었어요. 펀드. 자, 근데 앞에 뭐가 붙냐면 해외 주식형 펀드라고 붙어요. 자, 그러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물론 배당도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장기 투자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꽤 큽니다. 자, 이 매매 차익은 무슨 세금일까요?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 자, 어떤 분이 과거부터 가입하고 있던 해외 주식형 펀드가 있어요. 수익이 몇 천만 원 이상 나 있어. 한꺼번에 환매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긴다? 세금이 다 잡혀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지도 못 하시는 거야. 그냥 매도하면 네 이익이지. 근데 펀드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 얘는 해외잖아요. 모두 다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배당소득.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한꺼번에 이익 실현하는 순간 세금 폭탄이 한번 떨어져요. 그때는 분할로 환매를 하시든 방법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돈 잘 모으시는 분들 또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걔랑 합산돼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혹은 건강보험료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자산들이 좀 혼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외 주식을 직접 한다든지 배당받는다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세금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퇴직 직전에 대부분 처분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무턱대고 처분하게 되면 세금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없거든요. 물론 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생긴 건 맞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들은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목돈을 잘 모았다 하더라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인출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서 괜히 소갈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쭉 잘 지킨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한꺼번에 다 인출하다가 되려 세금만 더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쭉 금융자산 중에 내가 나중에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자산들은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각각의 세금이 얼마인지는 한 번은 꼭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 금액에 좀 세금을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인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간과해가지고 실제로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좀 많이 봤으니까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좀 어려워요. 그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게 막 돈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그 책을 좀 쓰다가 시뮬레이션을 쭉 돌려봤어요. 좀 돌려봤는데 사실 거의 이제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 공격적으로. 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생활비잖아요. 인출을 하거든요. 그냥 그 회사 다니실 때는 이 생활비가 월급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를 안 다니게 되면 얘가 이제 연금소득 등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생활비에서 인출하면 어느 달은 초과 인출할 수도 있고, 어느 달은 이렇게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출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경제활동 하다가 남은 금액들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1번 쓴다. 2번 어디다 꽁쳐놓는다. 3번 재투자한다. 뭐 이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데 노후소득들도 마찬가지로 쓰시고 인출한 다음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에 대한 재투자들은 그냥 다시 연금계좌 쪽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왜냐면 과거에 연금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 드셨어요? 사적연금. 옛날에 가입하셨던 상품도 있으시죠? 연금저축 펀드나. 자, 걔네들은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는 순간에 뭐 가입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금융상품 펀드라는 걸 가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과세 이연이니 뭐 이런 거 솔직히 들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절세 금융상품 안에 자금을 얼마나 잘 모아 놓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 그죠? 10년이면 1억 8천. 자,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나마 뭐가 생겨서 ISA 계좌가 생겨서. 그죠? 얘가 3년 넘어가면 그나마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 절세 계좌 안에서 쭉 운용하다가 아까도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이 없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쓰다가 남은 자금들은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 안에서 또 굴렸다가 필요하면 얘도 중간에 인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두 번째로는 연금계좌 안에서도 내가 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인출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배당받는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배당 안에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형태가. 자, 그리고 과거의 연금 인출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빼다 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배당의 장점은 뭐냐면 배당률만 잘 설정하고 걔가 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우상향이 돼요. 아까도 막 1년 되니까 30% 올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10%만 빼면 나머지 차익 20%는 미래로 계속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배당에다가 안정적으로 재투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자산을 좀 불리는 형태. 물론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폭락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을 섞는 것밖에는 없어요. 지금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채권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주식만 100%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룰루랄라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채권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울상이에요. 그죠? 근데 한 중간 정도를 섞어 놓게 되면 한 요 정도는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을 받는 포트폴리오를 짜시더라도 무조건 주식 쪽에만 몰아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느 날이면 시장도 한번 충격이 옵니다. 그때 떨어질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정선에서는 좀 주식 채권 혼합하시고, 그 다음에 재투자할 때는 올라간 거 사실래요, 떨어진 거 사실래요? 배당 떨어진 게 맞아요. 저 채권 떨어져서 열심히 또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재투자는 채권 그래 잘 떨어졌다. 더 사면 뭐가 늘어요? 보유 주수가 늡니다. 자, 그리고 10,000원일 때, 재미난 게 10,000원일 때 1%면 100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가 12,0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분배금은 100원 줄까요? 아니면 120원 줄까요? 120원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요때 많이 사두면 얘가 이렇게 휙 올라가잖아요. 내 배당금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재투자하실 때는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자산은 조금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이고 이게 채권이다라고 하면 최초로는 그냥 다 비중에 맞춰서 매수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럼 재투자해야지. 이때 재투자는 조금 더 떨어진 것들 있죠. 떨어진 것들을 그냥 더 사시면 조금 더 많이 사고 그 배당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재미없잖아요. 옛날 배당 재투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게임머니를 좀 하나 만드세요. 게임머니. 흔히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이런 투자하는 거는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계좌를 나누세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름을 지어 놓으세요. 게임머니. 뭐 사이버머니는 아닙니다. 실제 돈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뭘 정해 놓으면 좋을까요? 나 좀 위험하게 투자할래 이러면 한도를 조금 정하세요. 한도.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한도를 조금 정하시고 그 한도 내에서는 내 멋대로.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하다 보면. 근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좀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게임머니가 있는데 저는 그 해외 주식을 게임머니처럼 써요. 막 3배짜리 태우고 막 그래요. 나이스하게. 근데 그 자금은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계좌 안에서는 막 공격적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막 자산 배분 해놓고 배당받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조금씩 좀 분할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재투자하는 방법들 될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너무 막 그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부는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지루하다 이러면은 게임머니 조금 두셨다가 거기 안에서 좀 내 멋대로 한번 해보시고 물려도 보시고 대박도 한번 나오시고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저녁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유튜브 활동 계속 할 테니까요. 잘 봐주시고 궁금한 거를 좀 최대한 저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 계속 해봐야 사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들 이렇게 영상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많이 남겨주시면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자리를 좀 한번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